정보에 대한 얘기는 설명드렸고요. 이제 정보를 이제 제가 이슈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파트부터 좀 보는 정보들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뭐 대전시에 있는 아파트 뭐를 한번 쭉 나열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세종시 거를 한번 해볼게요.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이제 그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사회적인 거, 사회적 요인이나 지역적 요인을 분석해 보려면은 세종시에 요새 사람들이 인구가 늘고 있나 줄고 있나, 요새 여기 좀 분위기가 좋은가,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거주 개념이라면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세종시 고운동 기준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뭐 물어보든 현장을 가보시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지금 내가 이거 경매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낙찰가액을 얼마 정도, 지금 이제 감정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낙찰가를 얼마 정도로 판단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적인 것은 여기 이제 관련 등기부나 이런 사항들이 쭉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바다가 이제 그 경매 사이트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사회적인 분위기는 논외로 하고 경제적인 거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지금 감정가는 4억 7천이 찍혀 있습니다. 4억 7천이 있고 지금 3억 2천 9백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 정도 가격을 예상해야 되나? 뭐 이건 진행이니까 9월 24일 날 진행되네요. 자, 그러면 이 자료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료가 실거래 자료죠. 근데 아파트에서는 실거래 자료가 대단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운동 가락 10단지에 대한 실거래 자료가 보니까 9월 1일 날 동일 편수가 2억 7,100만 원이네요. 헐, 이거 좀 상세하게 봐야 되겠네요. 2억 7,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4년 8월 달에는 같이 75.5인데 3억 8,700입니다. 얘가 지금 우선 전체에서 월세, 전세 빼고 매매만 해놓고 72점이니까 얘네들 다 빼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더 자료를 볼 수 있겠죠? 보니까 지금 이 매매 거래는 기존에 있었던 가격보다도 엄청 싸게 산 개념이네요. 겉은 12층인데도, 그쵸? 12층인데도 싸게 산 거고, 얘는 지금 아마 날짜가 동일한 거 보니까 이거 매도자 매수자를 중복해서 올린 부분이 아닐까도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건 실거래가 봐야 되겠지만, 근데 13층이 지금 3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요거는 뭔가 금매나 사정이 개입된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얘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억 8,700, 3억 9천, 저층은 3억 6,300, 11층은 3억 8천, 그러면 어쨌든 10층 이상의 고층에서는 3억 8천 정도, 뭐 14층은 4억도 찍혀 있네요. 요 정도에서 거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3년 정도로 보니까, 그 수준은 또 비슷한, 여기는 뭐, 5억 6천까지도 있습니다. 5억 6천까지도 거래가 꽤 높게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억, 지금 해당 평수가 몇 층이었죠? 해당 층수가, 죄송합니다. 해당 층수가 8층이니까, 그러면 3억 7천보단 좀 낮아야 될 것 같고, 3억 2,900?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쵸? 물론 이제 이 동네, 확인해 보실 게 이 동네에 금매 물건이 나와 있는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경제적 예측에 있어서, 예측이지만 그 중에서는 여기서는 왜냐면 경제적으로 이자 변동이나 하는 건 이제 다음 단계고, 가격에 대한 판단인 거잖아요. 가격을 얼마로 사는 게 내가 싸게 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투자에서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의 극대화를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의 극소화를 노려야 된다. 자, 그러면 수익의 극대화는 뭐 오면 오케이 땡킨 거고 아니면은 저거 한 건데, 위험의 극소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경매를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게 시가다. 시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낙찰을 받는 거고, 이 낙찰을 받고 나서 우린 시가에 판다? 이것도 해피한 건데, 이게 아니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다. 내가 판매가. 이렇게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예측을. 아시겠죠? 지금 낙찰가를 3억 2천에 사는데 시가 보니까 한 3억 7천 정도 된다. 그러면 나 5천만 원 정도 벌겠네라고 예측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3억 7천인데 그럼 나는 3억 5천 정도에 팔겠다라고 예측폭을 줄여주시는 게 투자의 안정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거죠. 3억 7천이 시세인데 내가 3억 5천에 받는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3억 5천에 낙찰받고 더 낮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요새 세종시가 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낮아지니까 이거는 위험을 낮추는 게 아니라 위험을 아예 증가시켜버리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측가 판단할 때도 이렇게 시세와 낙찰가와 내 예상 판매가에 대한 보수적 예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나? 얘는 어디 갔나? 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억 나는 요 정도 3억 3천, 4천 요 정도 이상은 좀 힘들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70%, 이거 미친듯이 3억 3천 쓰면은 딱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이자 비용에 대한 거죠. 근데 이자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니까 나는 현금을 얼마 정도 갖고 가고 이자를 얼마 할지는 이제 조금 더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여기서 좀 판단하기 좀 애매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린 법률적 위험에 대한 판단을 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얻어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을 기본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현장 조사,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 이런 것들이 다 법률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내가 다 봐도 되는데, 경매 사이트에서는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4억 7천이란 가격이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전입세대 보니까 태규민님이 15년 8월 6일 날 들어와 있네요. 15년 8월 6일 날 태규민님이 사셨네요. 그쵸? 이분이 사고 나서 이건 분양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쵸? 매매를 이지건설주 이게 몇 년도에 졌는지 어쨌든 주인이 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자를 추가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건 없이 이분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그거네요. 말소 기준 죄송합니다. 말소 기준 전에 그쵸. 세입자가 아니라 이건 저기가 소유자니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인수할 개념이 없습니다. 소유자 당연히 나가야 되니까 인수할 개념들이 없습니다. 다 말소 되니까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부담질 위험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등기나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요약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기도, 여기 있는 등기사항을 보지만, 결국은 이 등기도 내가, 지금 여기 보면 24년 7월 24일 기준으로 발급된 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우린 9월달이잖아요? 또 바뀐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다 믿는 게 아니라, 다시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그런 좀 버릇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이거 표제부 보고 하는 거 여기서 설명을 좀 논의로 할게요. 표제부에 이제 전유 면적에 대한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대지권이, 소유권 대지권으로 돼 있는 건가, 대지권이 없는 건가. 왜냐면 대지권이 없다라고 하면 또 낙찰 받고 나서 이 건물만 딸랑 있는 부분이면 대지권 정리에 대한 것들이 또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소유권 대지권이 있기 때문에 대지권은 전체적으로 내가 소유를 하는 데에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유권 보존이 여기서 이제 이지건설 주식회사에서 졌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 다 짓고 나서 이건 초기 분양자이시네요. 초기 분양자로 분양을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쭉 이전되고, 지워지고, 경매 결정된 사항들, 그 다음에 그게 따라 붙는 것들, 을구에서도 저당권이 이제 분양시 이제 이렇게 들어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쵸? 분양시에,
7월 10일 날 분양 대금으로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근저당권을 또 추가로 또 설정을 더 좀 하셨네요. 그쵸? 좀 자금이 필요하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채권이 양도되고 나서 진행되는 거. 현재 상황으로는 소유자 요번 단독 소유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경매 결정되고 다 사라지는 개념이라서 등기 보상으로는 특별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들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건축물 대장은 우리가 이제 이 건물에 대한 건데, 제일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위반 건축물 여부입니다.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 여기 이쪽인가 이쪽인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건 일반 건축물에서 더 집중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구분 건물에서는 그런 요인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몇 층까지 있나? 보니까 뒤쪽에 8층까지밖에 없나 보네요. 요 동은. 요동은 지상 8층까지밖에 없는 동인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거 단지가 좀 재밌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8층짜리밖에 없는 동이니까, 8층짜리밖에 없는 동이 아까 8층이었죠? 804호였죠? 그러니까 저층 중에서 최고 탑층이네요. 그러니까 한 16층, 14층 있는 건물의 8층하고 비교하긴 또 애매합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 내가 예상한 3억 5천보다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건 또, 주변 시세 조사 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쭉 있는데,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것들, 변동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특별하게 발견되는, 위험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유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모든 예측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서 사항들을 봐야 되는데, 감정평가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평가 그 가격 시점. 자, 4억 7천이란 가격을 나는 믿고 싶은데, 23년도 1월입니다. 자, 23년도 1월 뭐죠? 23년도 1월이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 쓰이는 거래 사례는 22년도였을 거예요. 22년도나 21년도. 그러면 가격이 거의 피크를 찍어서 내려오는 시기에 거래 사례를 가졌기 때문에 이 4억 7천이란 가격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안 나오겠구나를 예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 건물과 달리 아파트는 시세 변동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런 세종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다음 달에 세종 아파트 값이 또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변동이 좀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뭐 빠졌을 때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이 내부에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7천이라는 거는, 자, 이제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정보 파악의 1순위입니다. 기준 시점 판단해보니까, 이건 현 시점이랑 맞지 않아. 난 4억 7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는 않을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감정평가서 보는 법에서는 지금 나머지 쭉 상관없어요. 그냥 이건 맨날 저희 평가사들 그냥 들어가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요 거래 사례 자료 보시면 돼요. 자, 보니까 22년 7월, 22년 7월, 22년 11월, 이때 거래 사례가 적용이 됐네요. 자, 그러니까 이때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4억 7천이었나요? 4억 얼마였죠? 네. 4억 7천에 대한 가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거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감정평가 금액이다 라고 하고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평가사님도 위치별 호별 요인에서 이게 맨 올해 탑층이니까 가격을 좀 더 개별 요인을 좀 높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4억 7천은 내 예측에서 지우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선은 아웃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은 아까 이제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 확인해보면은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기본 내용은 이게 주고받고 했었던 게 있는지, 매각 공고, 뭐, 어쨌든 가끔 여기서 누락된 게 있어갖고 다시 취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황조사 내용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김태균님 어머님이, 이제 계셨나 보네요.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인도에 있어서의 문제는 크게 벌어지지는 않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명세서, 이건 그 평가 명령서예요. 그래서 평가 명령서에서
이렇게 근저당권, 이 물건을 이렇게 진행하겠다. 1차, 2차, 2차,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접수 송달도, 여기에서 요새는 이제 크게, 저거가 없는데, 못 받았다고 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제 중복 경매 등리 발수 폐문부재 이랬잖아요. 이게 송달 강주, 도달, 송달 강주 이렇게 했으면 어쨌든 이게 그 경매라는 거는 절차도 대단히 중요해요. 절차가 빠그러지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낙찰이 다시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낙찰이 취소되면 돈 다시 받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부동산을 사서 딴 사람한테 팔기로 또 예약을 해놓고 뭐 계약금까지 받아놓고 했는데 낙찰이 취소되고 하면 또 복잡한 문제가 걸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또 극단적인 예인데 어쨌든 송달이 다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경매에서의 앞으로 발생될 위험에 대한 예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시세에 대한 정보, 뭐 이게 없네. 실거래가 아까 거기에 있었던 사이트 뭐 그건 것 같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그냥 바로 링크하게 올려줬었네요. 자, 그 다음에 경매 진행 예정.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선 토지에서는 이제 토지가 아니라서 뭐 요 정도 정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은 이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논외로 할게요. 이거는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우리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적 위험, 뭐 지역적 요인, 요거는 요즘 세종시 동네 분위기 어때? 라는 거를 의문을 갖고, 여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이거 전문가들이 할까요? 아니에요. 아파트는 실제 소유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요. 물론 이제 정부 주도로 뭔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여기에 세종시에 KTX가 들어오고 이런 호재가 있으면 더 좋아지는 호재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쨌든 지역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경제적인 위험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우선, 가액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낙찰가액과의 차이는 내가 나중에 예상 매각가액. 물론 이것도 나는 여기에 계속 이 동네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나 그냥 계속 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각가액이 또 향후에 또 시세 보니까 또 올라간대. 그러면은 이 매각가액에 대한 집중도 현재 지금 아까 3억 8천 찍었던 것도 나는 그거 좀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여. 근데 그 예상은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각가액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를 기준으로 좀 판단하시고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차익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자, 그쵸? 이자, 나의 현금 보유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이자 부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부담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명도 소송까지는 아닌데, 명도나 요런 거를 하기 위한 비용이 또 이제 그 사람한테 이사비 같은 것도 줄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사비 같은 것들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까 전용면적 21평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21평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런 예도 있었어요. 이 낙찰자가 이사비를 좀 주세요. 나도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가래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요 협상이 무리한 협상에서 협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강제로 쫓겨나가게 되는 날, 원래 살던 사람이 집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아니라 집 전체에 물을 그냥 틀어놓고 가서 바닥, 싱크대, 모든 것이 다 못 쓰게 돼버려서 올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올 리모델링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사 간 사람한테 소송 청구해야 되는, 이 사람 지금 돈도 없어 지금 쫓겨나는데 이 사람한테 청구한다고 뭘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내가 떠안아야 될 수 있는 비용이다. 이것도 예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경제적인 거에 대한 예상을 우리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거에서는 지금 법률적인 거에서는 크게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크게 판단할 예측될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판단할 문제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임장 활동을 가서 내가 예상했었던 거, 낙찰가율 이런 것들, 임장이 뭐죠? 이분하고 또 만나는 것도 임장 활동이에요. 그렇죠? 만났더니 아유 뭐 그냥 이삽이나 주시면 좋게. 그럼 또 요거가 또 아니, 물론 이제 지금은 못 만나죠. 낙찰 받고 사서 빈장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의 임장은 이 분위기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가 이제 확인하고 낙찰 받고 나면 이제 실제 이제 요 비용을 낮추기 위한 그쵸 예상했던 요 비용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는 내 부동산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이제 좀 위험을 완화시키는 그런 활동이 이제 관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관리랑 같이 연계지어서 배우시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관리 활동은 뭐였죠? 내가 가서 거기 있는 이제 그 전소유자 만나서 협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관리의 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소유자 협상이 잘 됐다. 그러면 나는 추가적인 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관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샀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를 낙찰받아서 내가 사기도 하지만 내가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리 리모델링이란 거, 물론 리모델링 투자 개념을 들었을 때 내가 적당하게 관리를 해서 내 이 부동산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파는 게 이제 또 투자의 하나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로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원래 농지연금 말씀드렸잖아요. 농지연금 사례를 찾아봤는데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좀 현실성이 좀 떨어져 갖고 농지연금 사례는 못하고 아파트 그다음에 토지 건물 뭐 농지연금 산지 뭐 그다음에 도로 뭐 하천 뭐 특수한 거 이렇게 사례별로 그냥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케이스 우리가 한두 개 보고서는 경매 들어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홈페이지도 만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개인적인 일 추진을 말씀드리면 이제 서강대에서 은퇴자 전문 과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은퇴자 전문 과정을 만들고 그 서강대에서 은퇴자 전문 과정을 하고 플러스로 제가 만든 이제 그 정식 면치 원격 평생교육원입니다.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할 거예요. 온라인 강의.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뭐 은퇴자 과정에서 케이스를 막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과정 코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표준 교환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경매 물건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온라인으로 좀 커버하자. 그래서 서강대랑 부멤버스 원격 평생교육원하고 콜라보 하는 거를 거의 지금 대충 이제 그 1차 협약서 쓰고 최종 이제 빨리 과정해서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온라인에 우리 경매 관련된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또 계속 추가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요번 주 내용은, 요번 달 저희 동아리 내용은 요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은 제가, 한국에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26일 날 일본에 가야 돼서, 다음 달은, 제가, 줌으로 하든가, 그때 또 여러분들 또 기간이
지금 겹치죠? 시험 기간이랑 겹치게 되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몰골이 애매해서 얼굴은 못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밝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